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오늘 대장동 땅을 직접 밟았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 방문한 건데 이 방문을 두고 이 후보의 정면 돌파다라는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먼저 권지웅 대변인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오늘 대장동 거기에 갔던 건 거기 이제 대장동 개발을 공영으로 하게 되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이 다시 되돌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보면 이제 원래 이제 공영 개발을 하기 이전에 민영 개발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이전을 보면 원래 LH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쪽 의원인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 압박을 하면서 그게 다시 민간 개발로 바뀌게 돼요. 그것을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공영 개발로 가져오게 된 그것을 좀 부각하려고 한 것 같고요. 뭐 국민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사실은 공영 개발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 그와 관련된 비리가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 곽상도 아들의 계좌 10개가 추징 보전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압류되었는데 네. 법원에서 가압류 조치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일정 정도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을 때만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조치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현장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옛날 어려서 봤던 그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네, 추브람 씨가 예, 수사반장을 최불암 씨가 나오네. 거기 유명한 대사 이런 게 있거든요.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온다. 뭐 이런 그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실 그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을 대하는 방식은 정면 돌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바로 대응하겠다. 이번에 대장동 땅도 갔던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인데, 근데 그런 게 꼭 좋은 효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감에서 봐서도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지켜보면은 실제로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과의 의혹을 더 많이 의심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결국 이제 해소가 안 됐다는 것인데 저는 마찬가지 맥락으로 봅니다. 뭐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처럼 지금 작용하고 있는 대장동이 결국에는 이게 정면 돌파를 하려고 계속 시도는 하지만 국민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요,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뭐 당장 시행한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런 얘기죠. 뛰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뛰지 않도록 그냥 다리를 일단 분지르자. 뭐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너무 높다. 이들의 어떤 경제적 곤궁 같은 것도 우리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 않을 정치인은 없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의 총량을 정한다는 것은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이거든요. 애초에 이런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물론 하진 않는다고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선 후보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아주 그 조야한 경제 철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경제적 공공에 내몰리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뭐 보험 확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총량만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저는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자영업이 너무 과잉되면서 수익률이 낮다거나 아니면 폐업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있어서 총량제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본 바 있는데 도입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도입하려고 했다는 발언으로 오독되어서 지금 좀 언론에 공유된 것 같고요. 근데 문제인식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 영화에서도 그런 스토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징어 게임만 해도 그 구조조정 당한 다음에 분식점과 치킨집을 했다가 그게 또 망했던 이야기. 그리고 뭐 기생충의 영화에서도 대만 카스테라라고 하는 것을 열었다가 또 망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이런 음식점 허가 총량제 논란에 이 후보 측이 한 인물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바로 외식업계의 큰손 백종원 씨의 과거 국감 발언을 인용하면서 적극 옹호에 나선 건데요. 당시 화면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과도하다고 봅니다. 이게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다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펙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식당을 쉽게 못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문제고, 사실은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오픈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겁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준비성 없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진입 장벽을 조금 더 좀 높게 해서 뭔가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같은 뜻, 뭔가 좀 다른 뜻,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백 대표의 이제 발언의 취지는 총량제가 아니라 창업 교육 같은 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개업 준비를 강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뜻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뭐 이런 그 목소리도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저도 백종원 대표의 말이 총량제를 옹호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인식은 같이 두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다 보니 그것보다 좀 다른 문턱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 같고, 네. 근데 당장 꼭 총량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담배 가게의 경우에는 원래는 그런 규제가 없었다가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전체를 총량제로 한다는 건 저도 동의가 좀 어렵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너무 과도한 어떤 경쟁을 좀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그 백종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너무 접근을 하다 보면 쉽게 망할 수가 있으니까 교육의 문턱을 높이자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양을 줄이자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앞서서 비유를 들었던 것이 이게 막 잘못 달리다 보면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리를 부러뜨리자라는 접근 방식이 이재명 후보의 접근 방식이라면, 백종원 대표의 접근 방식은 넘어져 달릴 수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뛰어라, 뭐 살살 뛰어라, 아니면은 뭐 앞에 장애물을 잘 보고 뛰어라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백종원 대표를 인용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저는 백종원 대표의 인식에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을 우리가 특히 이제 소상공인 식당을 내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문턱이 낮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바로 뛰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장애물이 나중에 또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결과를 딱 정해놓고 파일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만 영업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허가를 내주는 국가에게 일정 부분 어떤 또 그 권한을 지게 하는 것이고, 또 소수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미 그 허가를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카르텔을 형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젠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대장동 방지법, 기본 시리즈, 지역 카페 예산 증액 등 뭐 이 후보와 민주당이 현재 이재명표 정책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뭐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고 그 본인들의 정책 판단에 의해서 뭐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할 수는 있는데, 계속 이제 그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가 당시 4.15 총선, 지난해 4.15 총선 때도 그랬고 지나치게 행정력을 사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선거 며칠 전에 지급되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권한으로서,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권한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개입될 여지로 보이는 것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그냥 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위해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 보게 될 텐데 그것이 과연 옳은가,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5년짜리 정부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단순히 메시지로 기본주택을 하겠습니다 선에서 막 경쟁을 하다가 누군가가 선택되어서 그 기본주택을 이행하려고 하는 거랑 그게 아니라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법안으로 만든다고 하는 건 훨씬 더 현실태에 그것이 가능한가, 제도로 전환하는 게 가능한가를 검토해보는 과정입니다. 전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되려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의 후보가 무언가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그것을 법안화하는 작업들을 해가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가를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이제 비호감도가 높은 대선이 되었는데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설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5년짜리 정부가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때 어떤 정부가 만들어지면 좋을까? 예를 들면 주 4일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설레고 있는 건지 고민의 시간인지 고난의 시간인 건지 그래서 고민도 사실 많이 각자 뭐 되시겠죠. 입장이 네. 많이 이제 다른 것 같은데요. 여당이 상황을 살펴봤고 이번에 이제 야당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심은 홍준표, 당심은 윤석열이라는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민홍, 당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민심, 당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먼저 권 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열망 혹은 아닌 필요에 결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심의 경우에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역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전두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개사가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리 국민의힘 당원이어도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윤 후보의 지지가 높은 상태예요. 그러면 아마 그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어쨌건 여당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열망에 더 집중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론조사는 뭐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도 뭐 의견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민심과 당심의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그 당원의 구조에서 좀 비롯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좀 연령층이 높은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경향들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취임했던 6월달 기준으로만 보면 50대 이상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많은 2030 당원들이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50대 이상의 그서는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60%가 훌쩍 넘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전 국민을 쭉 표본으로 했을 때와는 확실히 인구학적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20대, 30대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당심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50대 이상의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우위가 점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 여론조사는 50대, 60대가 다 평균적으로 다 인구 분포대로 여론조사가 추출이 되기 때문에 네. 홍준표 후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래 민심과 당심이 어느 정도 항상 괴리는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당심은 민심을 좀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우리 그 당대표 선거랑은 좀 다르게 당심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 당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견고하고 민심에 쉽사리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모양새를 보면서 당대표 선거는 민심의 당심이 많이 좀 따라가는 많이 따라갔습니다. 예, 근데 많이 결과가 따라갔는데 나왔죠. 대부분 또 잘 이게 많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최종 선거 때 한 58%의 득표를 했고 네. 그 차순위 득점자인 나경원 후보가 28%인가 20몇 %를 받았거든요.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굉장히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긴 것인데 당신이 많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이겼었거든요. 네. 근소한 차이로 이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심도 물론 민심에 따라서 이동은 하지만은 워낙 그 견고한 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압도적인 50대 이상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코너가 OX인데요. 어느 네. 정도 좀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권 대변인은 홍준표 후보가 역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최종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네. 김 전 위원장 예언이 맞아 떨어질 것이다 하면 O, 아니다 하면 X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네요. 결국에는 최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될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네, 그런 전망. 먼저 김재섭 위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스포를 해가지고 네네. 당연히 제 가능성 자체는 윤석열 후보가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데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2030 그 당원들이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온라인 당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반면에 50대 이상의 득표율은 조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온라인 당원 가입하신 분들보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막판에 2030 그 유권자들이 집결을 해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했을 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앞서서 진단한 대로 당원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대부분의 당심들,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나온 추이들을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O를 들어주셨네요. 저는 일단은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역전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김재섭 위원님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윤 후보님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이 시간쯤이면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인가요? 11월 5일이니까요. 네, 금요일. 네. 그러면 그렇죠. 거의 오전 때 발표가 그때는 되니까 뭐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또 이제 출처 불명의 정보지가 또 돌았습니다. 바로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 윤석열, 원희룡 단일화 시나리오가 이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두 분도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캠프는 이제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물밑 러브콜 이제 가능성까지 지금 뭐 나오고 뭐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야권의 후보 단일화 이게 이제 막판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김재섭 위원께서 더 좀 말씀을 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이 내용을 듣긴 들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캠프의 입장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내면의 뭐 그 물밑 작업들은 사실 모르니까. 네. 근데 적어도 유승민 캠프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단일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뭐였냐면 단일화 생각이 있거나 혹은 뭐 나를 지지하고 싶으면 사퇴하고 지지하시라 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초강수를 두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는 홍준표, 유승민 간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이 선거 동안 단일화를 하려면 사실 명분도 좀 있어야 되고 후보 간의 케미도 좀 잘 맞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각각 4인 4색 후보로서 네. 각자의 이제 브랜드들을 잘 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단일화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또 월요일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바로 네. 이제 다음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저는 아주 유연한 후보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은 색깔이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주 박빙의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단일화의 힘은 좀 많이 약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내일 그 장례식이 있고 또 파주의 통일동산에 아마 안치될 것으로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청년 정치인의 시각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권 대변인님. 저는 이제 국가장 관련한 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저는 국가장으로 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대통령 예외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이 아닌 상태예요. 노 전 대통령은. 왜냐하면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했고 그리고 비자금 조성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웠겠다 싶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 전두환 대통령을 옹호했던 윤 후보의 이야기도 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안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198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단호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공과가가 분명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북방외교 관련돼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잘 했던 대통령이었고 그 당시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우리 민주화의 가교 역할로서 공이 분명히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과도 뚜렷하죠. 그래서 공과 과를 공히 논할 필요가 있는데 과가 있다고 해서 공이 묻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었고 분명 과가 분명한 사람이지만 그가 남겨놨던 공은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기리고 그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국가장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년 맞수 오늘 시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